저기 좀 카메라 보여요. 소리가 안 나요. 쇼백 하나 줬으니까 옆으로 피해라고? 아니 됐으면 이게 각도 47초 나가요. 안 되죠. 네, 47이 아니지. 그래서 저기 공부하는 요령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면 자기가 공부를 할 때 자기가 어디를 공부하는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이렇게 낱개를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 나중에 이게 증발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공부할 때 전기 설비 기술 기준을 공부한다 그러면 그냥 한 문제보다는 전기 설비 기술 기준 제가 전기 설비 기술 기준하고 또 KC 한국 전기 설비 규정 이거에 그 법령 정보를 다운받았어요. 다운받아가지고 지금 폴더에 넣어놨으니까 필요하시면 가져가셔도 되고 이런 거는 요즘에는 인터넷에 다 있어요. 네? 우리나라 국가 법령 체계가 다 있어서 법 명칭만 딱 쓰면 거기에 있는 옛날 그러니까 구문 옛날 법령 그다음에 변경된 그 법령 해가지고 그런 게 잘 돼 있으니까 그거 참조하시면 되고 전기설비 기술 기준도 이 전기설비 기술 기준에 나오는 내용을 큰 틀로 해서 여기에 어디쯤 있구나 지금 이 문제가 그리고 어떤 새로운 문제라든가 새로운 어떤 이슈가 나오면 이게 어디쯤에 있구나를 알면서 공부하는 게 나중에 이런 체계를 잡기가 쉽다는 얘기예요. 아시죠? 그래서 제가 이 기준이 뭐냐면 무슨 기준 하는 거는 법적인 조치가 있는 거예요. 규정, 그러니까 강제성이 있는 거예요. 강제성이 있는 거라 요즘 시국이 좀 이게 저기잖아요, 그죠? 이게 평온하지가 않잖아. 근데 우리 가장 큰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우리 국가에서 가장 큰 상위법이 뭐예요? 헌법. 상위법. 헌법이죠, 그죠? 헌법이라고 헌법. 그래서 이 헌법은 개정을 할 때 헌법이 중요한 게 국회의원이 개정을 못해. 누가요? 헌법은? 헌법을 바꾸는 거는 국민이 할 수 있습니다. 뭘로? 국민 투표. 네? 근데 우리가 다 법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그죠? 잘 몰라서 우리가 새로운 법, 무슨 법, 우리 전기에서 얘기하는 전력기술관리법, 전기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여러 가지 법이 있는데 다른 데서는 비법, 헌법, 형사소송법 이렇게 많잖아요, 그죠? 이런 법은 누가 만들어요? 우리가 잘 몰라서 우리가 뽑아준 사람 누구? 국회의원들 만들어요. 그 사람들이 이제 법을 공부한 사람들이니까 우리가 바쁘니까 니들 가서 법 좀 잘 만들어서 잘 규정을 해라. 그게 국회의원을 선출해서 그 사람들이 국회에 가서 법을 만드는 거예요, 그죠? 법을. 그게 헌법 밑에 있는 무슨 법 밑에 있는 거예요. 네, 무슨 법, 무슨 법령 이렇게. 이걸 누가 만들어? 국회의원이 만들어. 국민을 대표해서 간 사람들이. 그죠? 아셨죠? 네, 국회의원이 만드는 무슨 법을. 근데 이 법은 그 사람들이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그죠? 국회의원들, 그죠?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이거를 약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데가 있어요, 관리하는 데. 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법보다 조금 상세한 내용을 더 이렇게 추가를 시켜. 이게 뭐예요? 그 사람들이 누구야? 네?
부처. 우리 전기 쪽으로 얘기하면 산업통상자원. 뭐 건설 쪽으로 하면 건설부. 예, 외교 쪽에 어떤 법을 만든다? 외교부. 그 친구들이 이 법을 국회에서 만든 법을 좀 더 상세하게 만든다고. 정부 부처에서. 그래서 우리 전기 쪽에 일하는 사람들은 산업통상자원부 이 친구들이 만들어서 이 친구들은 무슨 법이라고 그랬잖아요. 위에는 여기는 뭐라 그러면 여기는 뭐라 그래요? 시행규칙. 시행규칙 아니에요? 시행 규칙이에요. 근데 시행 규칙 전에 법보다 시행 규칙 그 사이에 좀 더 중간 성격의 법을 만드는 게 있어. 이건 누가 만들어? 시행이야. 시행. 이건 누가 만들어요? 장관. 위헌이니까 누구? 대통령. 대통령이 그러니까 국회에서 만들고 법은 그다음에 시행령은 대통령이 만들고 그다음에 더 상세한 시행 규칙은 누가 한다고요? 시행 규칙은 시행 규칙은 각 부처 장관이 그죠? 네. 그래서 법의 체계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른쪽에 써놨는데 법률 시행규칙 있고 그 다음에 시행규칙 밑에 이 시행규칙도 법이에요, 그죠? 딱 법인데 이거를 일일이 개정하기가 힘들어, 그죠? 그때 이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 일일이 변경하기가 힘들어서 이거를 그 다음에 어떤 법적인 조치가 있느냐면 여기 있는 행정규칙이라고 써요. 여기 있어요. 행정규칙. 이거는 행정규칙은 뭘로도 한다? 각 부처에서 고시를 해. 고시. 네? 고시로다가 행정규칙을 해서 공표를 해. 어떤 이제 민원 같은 게 많이 들어와요. 이런 거 들어있으면 이게 맞느니 저게 맞느니 민원 같은 거 많이 들어와서 그런 내용이 많으면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런 민원을 많이 제기 안 하고 고시 내용만 보면 알 수 있게 고시를 한다. 그게 행정규칙이에요. 그래서 각 부처에서 행정규칙을 만드는 게 고시로다가 나타내는 거예요. 알겠죠?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이 하위에 또 뭐가 있냐면 하위에 조례가 있어요. 조례는 뭐죠? 조례가 이건 뭐예요? 우리 천안이면 천안시, 청주면 청주시, 평택이면 평택시. 무슨 조례? 지방자치조례. 그래서 더 상세한 거는 규칙보다는 조례에 더 상세하게 돼 있어요. 어떤 게 상세하게 되어 있냐면 우리 지역은 그 공장을 유치를 많이 하기 위해서 법령을 위에서 상세하게 정해주지 않는 것을 더 상세하게 정해줄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우리는 뭐 수자원을 보호해야 된다. 우리는 산림을 보호해야 된다. 그래서 더 상세하게 정해놓는 게 있어요. 그게 조례, 지방자치 조례.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어떤 허가 같은 걸 낼 때는 그 조례에 또 따라야 되는 게 있어요. 그렇죠? 조례. 네, 그래서 체계가 이렇게 돼 있고 이 법은 여기 밑에 써놨는데 상위법 우선의 원칙이 있어요. 상위법. 그러니까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이렇게 있는데 얘 시행령을 만들었는데 법률에 위반된다. 그러면 법률 상위법을 우선해요. 네? 밑에 있는 거에서 위에 있는 걸로 위배하면 안 된다. 그게 상위법 우선의 원칙이고 또 하나는 신법 우선의 원칙이에요. 옛날 국법보다는 새로운 법을 만들면 그게 우선이에요. 알겠죠? 네. 그리고 특별법 우선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무슨 특별법 이렇게 만들어내잖아요. 주택 거래에 관한 무슨 특별법 이런 거 만들어내면 위에 법이 있어도 그 특별법이 우선돼요. 그래서 제가 이 법에 대해서 이렇게 좀 장황하게 설명한 게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전기설비 기술 기준은 뭐다? 고시다. 법은 아니고 고시다. 알겠죠? 그래서 이런 법이나 고시 같은 거는 인터넷 찾아보면 다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내가 교재를 기준으로 하는 것보다는 저 법을 옆에 놓고 법을 기준으로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 전기설비 기술 기준하고 가장 이 교재에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이게 KEC라고 있어요. KEC. 이게 한국 전기설비 규정인데요. 규정인데 보시면 여기에 자세히 나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2022년에 나온 건데 이것도 규정이 이 법같이 이렇게 쭉 다 나열되어 있는데 여기 이 지금 나와 있는 거는 이게 한국전기공사협회에서 세율 규정이 바뀐 거를 이렇게 요약을 해놨어요. 네? 그래서 이거는 전기설비 기술기준의 판단 기준을 2021년 1월 1일부터 대체한다. 대체한다. 그러니까 전기설비 기술 기준도 있고요. 전기설비 기술 기준이라는 거는 지금도 현재 살아 있어요. 살아 있는데 기술 기준에 내용이 모호한 게 있으니까 요거를 더 상세하게 나타낸 게 전기설비 기술 기준의 판단 기준이 있어요. 이것도 고시로 다 냈는데 요거 내용을 판단 기준을 KC로 대체하는 중이에요. 현재. 알겠죠? KC로 대체해서 한국 전기설비 규정을 지금 대체하는 중이라 여기서 이렇게 나타내고요. 그래서 KC를 대체하는 목적이 여기 돼 있듯이 국제 표준. 네. 지금 우리나라 법이 국제 표준에 상당히 안 맞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지금 현재도 많아가지고 그 관련 학계라든가 그런 관련 기술자들이 계속 이거를 국제 표준에 맞추려고 노력을 하고 계속 개정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노력을 계속 하고 있어서 국제 표준 기술사항 부합 여기에 부합해야 되고 또 전기설비의 안전성, 경쟁력 향상이 목적이다. 네. 그리고 규정도 법 체계와 같이 이런 확정성을 고려해서 코드와 분류 체계를 도입했다. 네. 돼 있고요. 그리고 저압이나 고압 범위도 이렇게 바뀌었다. 그죠? 아시죠? 네? 전에는 600V 이하 그거를 저압이라고 했는데 1000V 이하를 저압이라고 하고 그죠? 이건 KEC에 나와 있는 내용이다. 그리고 직류는 750V 이하인데 1000V 이하로 네. 그리고 밑에 보면 전선 식별법. 예, 이것도 예전에 RST 3상을 L1, L2, L3 중성선 L 이렇게 해서 색상도 갈색, 흑색, 회색, 청색 이렇게 바꾸고 접지 보호 때도 녹색, 황색을 교체한다. 그리고 종별 접지 설계 방식을 폐지했다. KC 1.0이군요. 예전에는 접지 대상에 따라 1종, 2종, 3종, 특상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폐지했고, 네. 그리고 개통 접지, 보호 접지, 피대 시스템 접지 이렇게 나눴다. 세 개로요. 그리고 접지 시스템의 시설 종류는 단독 접지, 그리고 공통 접지, 통합 접지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접지 도체 최소 단면적도 이렇게 바뀌었어요. 전에 1종은 6스퀘어, 특별 3종은 2.5스퀘어, 2.5스퀘어 이거를 이렇게 계산하는 이 계산 방식으로 이렇게 단면적 산정을 해야 된다. KC 배선 선정 방식 이런 것도 변경이 됐고, 합성 수지관 선정관에 시설하는 그 규정이 바뀌었고, 또 전류의 절연저항 및 절연내력 이것도 종전에는 이렇게 0.1메가, 0.2메가, 0.3메가, 0.4메가로 되어 있는데 개정된 거는 이렇게 바뀌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전압강화 부분도 바뀌었어요. 전압강화, 허용 전압강화를 이렇게 4%, 5% 메타에 따라서 이렇게 바뀌었는데 지금은 오른쪽 이렇게 바뀌었다. 그래서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저도 여기 교재에 있는 책을 교재에 있는 내용을 다 이렇게 못 봤는데 보다 보면 아마 옛날 것도 있을 거예요. 옛날 것도 있고 섞여 있는 것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출제를 할 때는 실제는 그거를 검증을 확실히 해요. 이 법이 개정된 법인지, 확정이 됐는지, 그리고 시행을 하는 단계인지 그걸 확실히 해서 하는데 이렇게 교재를 만드는 거는 작년 교재, 재작년 교재가 틀리고 또 이렇게 이 교재 만드는 것도 옛날 문제를 갖다 했을 수도 있어요. 틀릴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기준은 가장 최근에 있는 이 법이 기준이다. 가지고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전기 설비 기준은 옛날 거 풀면 안 되겠네요. 그렇죠. 과거 거. 예. 이 법이 계속 이렇게 바뀌고 있는 중이라 예전에 전기 설비 기술이 나왔을 때 그게 뭐 한 20년, 30년을 그냥 갔어요. 쭉 가다가 이런 자꾸만 국제화에 이렇게 안 맞는 게 많으니까 개정을 해서 지금은 그러니까 많이 변경되는 중이라 예전 거 가지고 공부하시면 안 돼요. 알겠죠? 여기까지 설명드린 것 중에서 질문사항 있어요? 없으세요? 있으면 신선된 것도 엄청 많네요. 예? 신선된 것도 엄청 많네요. 그래서 제가 그 정리한 것 중에 신선된 게 엄청 이거 처음에 개정한 엄청 많은 신선된 거. 그러니까 신부문 대조표 뭐 이런 것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 들어가는 거는 아까 법령 정보센터에 다운로드요. 다운로드요. 모든 법을 여기다 다운로드. 정리는 지금 최근에 이거 지금 개정을 많이 돼서 나온 거 이거는 되게 가서 비추미를 자, 비추미 틀릴 수도 있어요. 계산 틀릴 거면 거기다 들어가야 돼. 사가지고 한 번 들어갔어. 처음에 책만 써봤더니 지금 자, 그래서 이 전기설비 기술 기준 이거는 새로운 규정으로 공부를 해야 된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저기 공부하는 전기 자기학이나 태도나 전기 기계나 이거는 변경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어떤 규정이 바뀐다고 해서 그런 게 바뀌는 게 아니고 전기는 한 200년 전에
전기 이론이 완성됐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프레밍 또 오hm, 맥스웰 이런 사람들이 한 150년에서 200년 전에 어떤 전기의 이론을 다 완성을 시켜서 그 다음에 전기 이론이 나오기가 어렵대요. 네? 그때 다 완성을 해서 인간이 왜 전기를 몇 천 년 전부터는 알긴 알았잖아요, 그죠? 전기의 원리는 알고 저런 게 번기고 저런 게 전기인지 알았는데 전기를 본격적으로 사용한 게 우리나라에 들어온 게 1886년인가 한 50년도 안 됐잖아요, 그죠? 그때부터 우리 인류가 전기를 사용해서 지금까지 우리 어떤 발전에 엄청난 기여를 했죠.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전기를 사용하고 있는데 역사가 깊지가 않아요. 다른 건축이나 기계나 이런 건 역사가 엄청 깊은데 전기는 깊지가 않은데 거기에 이런 이론적인 내용은 예전에 다 확립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그걸 응용하고 새로운 시장에 신재생이나 새로운 시장에 도입하는 시기고 근데 이런 기술 기준 같은 거는 각 나라별로도 많이 틀리고 또 전압도 많이 틀리고요. 주파수도 틀리고 그죠? 우리는 60Hz 써도 어디는 50Hz 쓰는 나라도 있고 그죠? 여기 규정도 엄청 틀려요. 제가 한 예로는 여러분들 전기 예는 아닌데 건폐율하고 이런 거 알죠? 네? 용적률 이런 거 알죠? 네? 전기는 아닌데 왜 이게 대지가 이게 있으면 건폐율 여기 100%에 이렇게 30%의 건물을 질 수 있다 그죠? 이거고 용적률이 만약에 200%면 이 전체 면적에 몇 층까지 올릴 수 있다 이거잖아요, 그죠? 네. 이게 우리 규정이에요. 우리 그 주택 건설하는데 네? 가장 큰 게 이거잖아요. 자기가 땅을 사는데 이게 용도 지형이 뭔데 여기 건폐율 용적률이 뭐냐에 따라서 이 토지의 값어치가 틀려 있잖아요, 그죠? 이게 클수록 높은 거니까, 그죠? 이게 만약에 이 토지가 상업지역이다, 그러면 뭐 한 600%, 700%, 막 1000% 막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높이 질 수 있는 거고, 그죠? 네? 네. 그래서 이런 규정이 우리나라 규정인데 외국에는 이런 규정이 없어요. 아니 있는 나라도 있고 없는 나라도 있는데 제가 해외 갔을 때 이 규정을 얘기해서 이 규정이 왜 들어가느냐면 우리가 택지를 다 개발을 하잖아요. 지금 이만한 무슨 신도시를 건설을 하면 여기에 가장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여기에서 토목. 그러니까 토목에서 어떤 부지에 면적을 산출해서 면적. 만약에 30만 평의 신도시를 건설해. 신도시를 이렇게 건설을 해. 네. 무슨 신도시를 건설을 해. 그럼 전기 쪽에서 해야 되는 게 뭐예요? 가장 먼저 이게 부하 용량을 산정하는 거죠. 그죠? 여기 신도시를 건설을 한다는데 부하 용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전기가 어떻게 산정을 해? 토목 쪽에서 아니면 건축 쪽에서 여기는 상가, 그죠? 여기는 공원, 네, 여기는 주택 이렇게 질 거야. 이런 계략적인 아웃라인을 그리잖아요, 그죠? 그러면 주택 몇 세대, 상가 면적 얼마 이만큼을 하잖아요, 그죠? 그럼 이거에 대해서 우리 전기 쪽에서 어떻게 이 부하 용량을 산정을 해요? 세대당 몇 킬로와트, 그죠? 상가면 상가 용도에 따라서 이거당 몇 킬로와트. 여기 공장 지역이 있으면 공장에 몇 킬로와트. 이런 걸 산정을 하잖아요, 그죠? 산정을 해서 외부에서 얘 전력을 송전으로 끌고 올 건지 배전으로 끌고 올 건지 이런 계획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이런 부하 용량을 산정을 한다. 그리고 여기 단독주택이 이렇게 있어, 단독주택. 단독주택이 있으면 우리나라 제가 그 현장 실무에서 단독주택 부지가 딱 있으면 이거의 부하 용량은 뭘로 해내면 아까 얘기대로 용적률이나 건폐율 가지고 합니다. 왜? 우리나라에서는 100% 짓기 때문에. 네? 그 건축주가 그 대지 면적의 100%의 건축하는 걸 원해서. 그죠? 저기 중심 상가 있는데, 저택당동 상가 있는데
땅 200평인데 거기 1층 받을 사람이 거의 없잖아요. 그죠? 다 짓잖아. 그래서 우리는 이게 가능해. 부하 용량을. 예. 용적률하고 분표율을 보면 이거의 부하 용량을 산정할 수 있거든요. 예. 근데 여기에 어떤 집은 1층만 짓고 어떤 집은 2층 짓고 어떤 3층 짓고 이렇게 불규칙하면 어떻게 돼요? 이게 확실하지 않거든요. 그죠? 네, 그래서 제가 해외에 나가가지고 이걸 설명을 해서 제가 저기 배전소로 설계하는 데를 갔었어요. 가서 설계를 했는데 그쪽 전기 담당자한테 우리 용량은 여기는 배전설로 12라인을 깔아야 되고 여기는 6라인을 까야 되고 여기는 3라인을 깔아야 되고 이렇게 배전설로 설계를 해서 설명을 해줬더니 왜 이렇게 했냐 해서 이 전체 아까 같이 똑같이 설명을 했어요. 그랬더니 자기 나라는 이렇게 안 해요. 이렇게 용적률 가지고 다 하는 경우가 없대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설계하는 거에 대해서 자기는 그렇게 안 하니까 여기에 몇 프로를 선정을 따라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좀 나중에 딸리면 어떻게 해요? 그거는 예정은 하죠. 그러니까 이 단지 설계를 할 때는 여러분들 그 매놀에 이렇게 공수를 이렇게 넣어놓잖아요. 이렇게 9개를 넣어놔요. ELP가 이렇게 좀 넣어요. 매놀에. 그리고 쓰는 건 3개만 써. 여다가 전선 넣고 나머지는 예비로 넣어요. 그래서 부하 증가되면 다 써. 그리고 만약에 중간에 고장 날 경우도 있으니까 예비설로 하나. 딸리면 그러니까 뭐 이렇게 했는데도 나중에 못 하는다 그러면 다시 해야죠. 전전부터 다시 하던지 루트를 돌리던지 뭐 방법이 있겠죠. 그래서 저는 뭐 저기 그 단지 이런 신도시 설계하는 데서도 일을 해봤는데 가장 문제가 뭐냐면 우리는 이렇게 해가지고 많이 만들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집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해놓으면 지금 우리 여기 택지 조정한테 가보면 이렇게 부지가 쭉 있으면 도로가 있고 이렇게 부지가 있으면 이렇게 관로 다 빼놓잖아요, 그죠? 보셨죠? 예? 지중화 해놓고 이렇게 관로를 다 빼놨잖아. 전기는 안 들어와도. 그래서 여기 그때 여기 도로에다 변압기 큰 걸 이렇게 설치해놔. 근데 안 들어와. 이거 뭐야? 예? 이렇게 300kg짜리를 설치해놨어. 근데 2세대밖에 안 들어와. 예? 한 50세대가 들어와야 되는데 그건 낭비잖아요, 그죠? 여기 장단점이 있어요. 우리는 약간 과부하로 설계해놓는 경향이 있어요. 이게 그 전기 사업자 입장도 그렇지만 공사업자 입장도 그래요. 자기들은 공사를 크게 하는 게 유리한 거예요. 그죠? 많이 해놓는 게. 그리고 전기 사업자, 전기 공급자 한전 입장에서는 나중에 민원이 생기는 것보다는 많이 해놓는 게 나아요. 그러니까 보통 크게 해놔요. 보통 우리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그래요. 우리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피크치가 50%가 안 걸리는 데가 엄청 많아요. 변압기 용량의 50%가 피크가 안 걸려요. 과설계지. 그죠? 변압기를 2000kg짜리를 갖다 놨는데 1000kg가 안 걸려요. 800kg, 700kg 이렇게 안 걸려요. 안정성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낭비가 되고. 아니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치. 나머지 다. 그치. 그치. 나가서 공용이 안 써도 돼야 되는 거야? 안 써도 되죠. 그 왜 우리 기계 해다 보면 뭐 무부하손, 부하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예, 변압기 부하손 있잖아요, 그죠? 예, 무부하손 뭐 동손, 철손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안- 새로 지은 아파트 그렇게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거야? 그것도 영향은 있겠지만 우리가 저기 운전하는데 자동차 시동 걸어놓고 운전 안 가면 어떻게 돼요? 안 가요. 이게 이거는 더 나와야 없는데? 돼. 한 달에 1000만 원이 들어오는데 10명이 부담하는 안 써도 나는 1000명이 부담하는 거. 그러게. 거기 그런데 발전소에서 전기를 했습니다. 충전소로 예. 충전을 받아서 뭐 수용가가 있으면 뭐 비용을 내겠는데 예. 수용가도 없고 거기에 뭐 전기는 그래서 소멸되지 않습니까? 아예 안 써도 예. 안 써도 저기 소멸이 되죠. 예 소멸되니까 차라리
좀 가설계를 하더라도 돈을 받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전기는요. 전기는 지금 소멸된다고 설명을 하셨는데 저도 얘기했는데 소멸보다는 전기는 생산하고 저장이 안 되는 거. 소비가 일정해. 이 까맣게 안 나와요. 없어서 그래요. 없어서 그래? 누르면 나오고. 그러니까 소리가 안 나오는 아니, 생산하고 소비가 같아야 돼. 생산과 소비죠. 생산을 어서 그럼 너무 타이트한 거 아닐까? 예? 그러니까 많이 하니까 생산이 왔어. 생산을 더할 수도 없고 소비를 더할 수도 없어요. 생산을 더하는 것도 문제가 되고 생산이 모자라도 문제가 되고 얘는 소비는 더 보여서 소비를 한다. 이게 더 재밌지 그죠? 네. 이거 설명 오래 할게요. 제 전공이 이거라. 전기는 네. 저장이 안 되는 거. 전기는 저장을 못해. 저장을 했다고 치면 전기를 저장하려고 인류가 엄청 노력을 했었어요. 우리 인간이 지금 우리 현대에 있는 우리 현대인들이 전기를 저장하려고 엄청 노력을 했는데 안 돼. 그래서 전기를 저장만 할 수 있으면 성전설로가 다 필요 없고 전기값의 20%는 우리가 전기세 해도 나와요. 옛날 가스 배달 해봤어요? 주택에? 예. 가스 갖다 썼죠? 네. 네. 그거같이 가스 하나 배달해서 한 달 쓰면은 선로가 필요 없잖아. 자기가 저기 시골에 어디 산 밑에 오토바이는 집을 필요합니다. 예? 오토바이. 선전하는 오토바이는 필요합니다. 전기의 가장 저장이 안 된다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지금 뭐예요? ESS? 그죠? 아니면 뭐 에너지 저장 장치 말고도 되게 많아요. 뭐 압축 공기를 저장하는 방법도 있고 프라이팬을 저장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리고 또 최근에 가려와 있는 게 이게 뭐예요? 이렇게 저수지 이렇게 만드는 거. 수령이요? 양수 발전. 양수 발전이 뭐예요? 전기가 나오면 퍼올려. 남았을 때 모자랄 때 내려와. 이게 양수예요. 퍼올리고 내려오면 어떻게 에너지가 더 많이 들어요? 올리는 게 더 많이 들겠지. 그죠? 퍼올리는 게 내리면 손실이 생길 거 아니에요. 이렇게도 한다고요. 전기가 저장이 안 돼요. 네, 이런 일도 한다고. 그래서 전기는 생산과 소비가 똑같아야 돼서 얘가 생산이 많아지면 어떻게 돼요? 생산이 많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소비를 많이. 얘하고 균형이 딱 맞아야 되는데 생산이 많아졌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 넘치죠. 아니 우리 길 넘칩니다. 네? 넘칩니다. 전기가. 넘치죠. 네. 그럼 어떻게 되냐? 낭비가 됩니다. 터져요. 전기세가 많이 나와. 전부터해서 이렇게 전기가 내려와요. 어떻게 돼요? 그거 다 만들면 안 된다? 아니 그러니까 그게 ESS나 뭐 다원은 ESS 안 나와진다. 배터리에 잡는 건데 아무리 전기차 필요 없지. 전기 들어온다면서. 여러분들 집에 아니 그 자동차에는 배터리 하나 갖다 놓으면 10분도 못 킬걸요 집에서. 그죠? 금방 방전되고. 아니 생산이 많아지면 어떻게 돼요? 이거 기본인데. 생산이 많아지면 우리 전력계통에서 가장 큰 게 뭐였지? 그런 인자가 뭐예요? 전기 인자가 전압, 전류, 또 뭐예요? 주파수잖아, 그죠? 네. 가장 우리가 많이 쓰는 게 전압, 전류, 주파수, 뭐 전력, 뭐 이런 거잖아요, 그죠? 전력. 여기서 생산과 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큰 인재가 뭐냐면 주파수예요, 주파수. 그리고 여러분들은 모르지만 계통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발전소에 있는 사람들은 항상 주파수 게이지를 보고 자기들이 전력이 모자란다 그러면 출력을 늘려. 전력이 남는다 그러면 출력을 줄이고. 그래서 여기서 전기를 사용하는 사람은 모르지만 발전소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부하에 따라서 자기들의 출력을 늘릴 건지 말 건지 저기 그 터빈을 더 돌려서 발전기를 또 돌릴 건지 말 건지 우리가 8호기까지 있는데 1호기부터 8호기까지 여기 당진화에 있는데 8호기를 돌릴 건지 말 건지를 항상 염두에 둔다. 뭘로? 주파수가. 네. 주파수에 높거나 좀. 근데 이거는 자기 그 당진화에 근무하는 담당자가 야 저기 주파수 낮으니까 출력 올려 이건 안 돼요. 네? 자기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누가 판단해? 누가 판단해? 우리나라의 그 총괄하는 그 집단이 있어. 네? 전력거래소에서 우리나라의 생산과 소비의 주파수 변동을 해서 전력거래에서 항상 지령을 해. 거기 발전소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출력 늘리고 싶어서 늘리고 줄이고 싶어서 줄이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항상 지령을 해. 내일 00시부터 24시까지 당신들의 발전 계획을 지령을 해줘. 그러면 그 사람들은 이 지령에 따라서 우리 이때는 출력이 80%, 이때는 50% 이거를 만드는 게 전력거래소에서 한다고. 그러니까 전력거래소가 우리나라 계통의 전체 운영의 핵심이죠. 네, 여기서 한다고 전력거래소. 각 우리나라 이렇게 있으면 각국의 발전소가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여기 가는 거를 전력거래소가 지금 여기 나주에 있는데 나주에서 다 지령을 인터넷으로 네? 다 지령을 해. 근데 이거 지령을 할 때 전력거래소는 어떤 자료를 가지고 해요? 과거 자료. 과거 2025년 1월 며칠? 10일이면 2024년 1월 10일, 2023년 1월 10일 이때 과거 자료의 데이터에 그거랑 날씨, 그죠? 온도가 낮은지 더운지, 예? 그리고 뭐 바람, 그 이때 또 연휴인지 이런 걸 다 고려해서 그때 예상 데이터를 전력거래소가 가지고 있다. 가지고 있어서 각 발전소에 지령을 해주는 거예요. 내일 예상 용량은 어느 정도 되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발전소에서 뭐를 하면 또 내일 우리나라에 최대 부하 전력이 걸릴 것 같아. 최대 부하에 걸릴 것 같아. 최대 부하. 그러면 최대 부하는 뭐예요? 최대 부하? 많이 쓰고. 네, 많이 쓰는 거죠. 최대 부하. 예비력이 부족할 것 같아. 네. 그건 뭐예요? 예비력이 뭐예요? 예비력이 뭐예요? 우리나라에 발전소가 각각의 발전소가 다 있잖아요. 다 합친 우리나라에 총 발전량이 있어요. 총 발전량. 그거보다 총 발전량으로 생산하는 게 제일 많이 생산하는 거잖아. 이거보다 소비가 오버되는 염려가 있다. 소비가 오버될 염려가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각 큰 부하 단지 있잖아. 삼성, 현대 이런 큰 부하 단지 아니면 공공기관에 전력 내일 예비력이 부족할 것 같으니까 다 전기를 내려라 이런 지령을 내려. 그러고 하는 데가 알겠죠? 그러면서 전기 요금을 보전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전력계통을 운영을 하는데 예비력이 부족할 때 우리가 실시간으로 당신네 회사에 지령을 내렸을 때 당신네 회사가 따라주면 우리가 요금에 5% 지시해줄게. 이런 계약을 냅니다. 근데 그게 DR인가요? DR이 될 수도 있죠. 네. 그래서 이런 역할을 하는 게 전력거래소. 다시 그래서 주파수의 변화를 준다고 했는데 생산이 많아져. 생산이 많아지면 주파수는 어떻게 돼요?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생산이 많아지면 올라가 있죠. 생산과 소비의 균형이 안 맞고 생산이 많아졌어. 그럼 어떻게 돼? 주파수 올라가고 주파수는 상승.
소비가 와. 생산이 떨어지면 주파수는 저하된다. 이거를 그러니까 외우면 안 되고 외우면 헷갈려. 상승인지 약간인지. 그러니까 공급이 많다고 생각해. 공급이잖아, 그지? 그냥 소비고, 그죠? 공급이 많아지면 상승을 하고, 공급이 낮아지면 공급이 모자라고 소비가 더 크다. 그러면 낮아진다. 그래서 소비가 커지면 소비가 점점 더 커지면 주파수가 점점 떨어져서 나중에 어떻게 된다? 나중에 전력계통이 블랙아웃. 이게 뭐예요? 계통이 붕괴된다. 우리는 한 번도 당한 적은 없는데 한 10년 전인가 서울 경기가 어디서 한번 그런 적 있었어요, 그죠? 일시정전. 네, 일시정전이 여기 한 이만큼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없었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많아요. 특히 후진국은 더 많아. 다 정도인데 자기 나라에 셧다운. 뭘 셧다운인데? 근데 우리나라는 상상하면 지금 이 시국 불안하고도 더 클 수도 있어요. 모든 게 정전됐다 그러면 모든 게 안 될 거 아니야. 인터넷부터. 그렇죠. 네? 공장 다 쓰지. 그죠? 휴대폰 다 안 되겠지. 우리는 한 번도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전기 쪽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자부심이 하나가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통을 한 번도 세워본 적이 없다. 이런 거. 이거는 이 사람들도 노력을 엄청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노력을 하죠. 어떤 이렇게 지령이 내려오면 거기에 따르는 노력을 하지만 여기 있는 사람들이 노력을 많이 해요. 그리고 주는 우리 전기의 주는 생산과 소비 중에 누가 주인이 돼요? 소비가 주인이에요. 소비. 우리가 생산 많이 할 때 소비 많이 해줘 이게 돼요? 안 되죠, 그죠? 우리가 생산 조금 할 테니까 소비 조금 해도 안 되잖아. 그러니까 항상 이 부하에 따라가는 거야, 부하. 그래서 그걸 뭐라면 부하 추종이라고 해요. 부하를 추종해서 운전합니다. 부하를 예측하고 추종해서 항상 운전을 해. 근데 여름 때 에어컨 많이 키면은 덜 기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아까 얘기한 우리 이 예비력이 부족할 것 같으니까 소비를 줄여라. 그리고 낮에 근무하지 말고 뭐 밤에 저녁에 근무하라 그리고 근무 시간도 이동을 해. 이런 모든 조치가 있거든요. 네, 이거를 크게 수요 관리라고 해요. 수요 관리. 수요 관리라고 해요. 그래서 부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생산과 소비의 불균형은 어떤 영향을 받는다? 주파수에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생산과 소비가 같이 있다가 소비가 커진다. 네, 그럼 주파수가 내려오는 거죠. 똑같이 해. 소비가 커지면 공급이 못 따라갑니다. 이게 맞네. 그러니까 그래서 만약에 이게 붕괴가 됐으면 우리나라는 한 번도 없었는데 90년에 그런 예가 있었고 90년 전에 한 번은 전력산업 구조 개편이라는 걸 하려고 했었어요. 옛날 김대중 대통령 때 전력산업 구조 개편을 하려고 했는데 그때도 이런 영향이 있었어요. 약간 파벌이라고 그러거든요. 이 전기하는 사람들이 가격 발전도 안 돌린다.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이거를 복구하는 방안도 지금은 다 세워놨어요. 이거를 복구를 어떻게 해야 되고 모든 게 셧다운 됐을 때 보통은 이런 뭐 여기 한빛 영광 원자력 발전이나 이런 어떤 동해안에 있는 원자력 발전소나 이런 큰 화력 발전소 같은 거는 한 번 셧다운 되잖아요. 다시 가동하는데 12시간씩 걸려요. 삼성전자 한 번 쓰면은 몇 천억? 그죠? 10분 정리를 몇 천억 막 손해본다고 그러잖아요. 여기도 한 번 정전되면 이거를 정전되는 걸 복구하는데 그러니까 그 냉각 기동이라고 해가지고 완전히 정지된 상태에서 기동하는 거랑 어느 정도 다른 펌프가 돌아서 어느 운전 대기 상태에서 운전하는 거랑 시간은 틀릴 때 오래 걸리면 12시간 정도 걸려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운전하기 힘든 거야. 발전소 하나 운전하기.
그래서 이런 계획을 다 잡아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가장 먼저 발전할 수 있는 게 뭐냐? 수력. 수력은 상관없어요. 수력은 수문만 열고, 터빈만 터빈이 아니라 뭐라 그래요? 수차를 돌려서 발전기 돌리면 전기를 생산해. 그래서 그 수력 발전에 전기 생산한 거를 화력 발전이나 그런 발전소로 보내요. 거기서 받아서 그 화력 발전소에 그걸로다가 주변에 있는 모터라든가 이런 걸 돌려서 터빈을 돌릴 수 있는 준비를 해요. 그리고 돌리면 이런 순차가 다 정해져 있다. 그래서 이 발전소를 돌리고, 처음에 여기 당진 화력을 돌리고, 그래서 당진 화력을 돌리면 요 옆에 서천 화력을 돌리고, 그 옆에 영광 원자력 발전 돌리고 그 전력을 글로 보내요. 그래서 여기 각각의 성전설부가 거미줄처럼 쳐 있는 거를 다 조작하는 방법을 다 해놨다고요. 지금 이거 끊고 이거 연결하고, 이거 끊고 이거 연결하고 하면서 하나하나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리는데 일주일이 걸릴지 열흘이 걸릴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셧다운 됐어요. 그래서 이런 블랙아웃을 우리나라는 한 번도 한 적은 없어요. 질문이요. 거기까지. 자, 쉬었다 질문. 아주 흥미진진합니다. 이거 학생 왜? 왜 몸 뜨거워지지? 저 진상. 근데 전기를 선진국은 다 정보 때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